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은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시행한 불법 이민자 보호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장애인은 죽는 게 낫다고 한 발언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이 북한 국적의 해커를 기소하고 현상금 $10,000,000를 내걸며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메넨데즈 상원의원의 임시승계직에서 앤디 킴 의원을 제외시켰습니다. 일리노이 시골 마을에 부임한 한인 여성 목사와 그 가족들이 인종차별에 시달리면서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 여친을 살해해 수배 중이던 갱단을 숨겨준 2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어제 뉴욕 경찰서 앞에 폭탄이 든 차량이 멈춰서면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수정헌법 25조가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취임하는 것이 더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폭스 앤 프렌즈에 출연해 바이든이 몇 달 안에 퇴임할 것이기 때문에 수정헌법 25조가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카멀라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더 위험하고 더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 유고 또는 대통령이 신체적으로 장애가 생겼다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 부통령에게 잠깐 권력을 이양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해리스가 수정헌법 25조에 의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미국은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그는 샌프란시스코 급진주의자로 바이든보다 훨씬 더 나쁜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예비선거에서 바이든과 해리스의 토론을 언급하며 그녀는 가장 비열하고 끔찍하게 바이든을 대했다며 바이든이 예비선거에서 우승하고 어떻게 해리스를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선택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자 트럼프 캠프를 비롯한 공화당 진영이 해리스 부통령을 집중 겨냥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의원은 버지니아 레드포드 대학교에서 열린 행사에서 역사는 바이든을 포기자일 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하지만 해리스가 100만 배 더 나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바이든의 모든 실패에 동참했고 대통령의 정신적 능력에 대해 거짓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라면서 불법 이민을 완전히 비범죄화하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검사 경력을 앞세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낙태권, 법치주의 강조 등 진보 진영을 결집시킬 이슈들을 띄워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이 검사 재직 중 범법 이민자의 범죄 기록을 말소하고 추방을 피하는 시보호 정책을 시행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검사로 재직한 시간을 자랑하며 자신이 미국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을 결코 꺼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의 지방검사로서 해리스는 마약 범죄로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동시에 시의 보호 정책으로 인해 추방되는 일도 피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을 잔인하게 공격한 범죄 기록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취업 프로그램에 선정해 범죄 기록을 지울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시의 보호 정책으로 범법자들이 추방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취업 프로그램에 선정된 온드라스 불법 이민자는 한 젊은 여성을 잔인하게 폭행해 두개골 골절과 장기적인 트라우마를 남게 한 범죄자였습니다. 당시 LA타임즈는 이 범죄자가 지갑을 훔치고 코케인을 판매한 혐의로 8개월 동안 2번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는 불법 이민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허용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녀는 폭행 이후 범죄자가 추방되는 것을 지지했으며 프로그램 운영도 변경됐다고 말했습니다. 피난처 도시 정책에 따라 지방 당국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이민 신분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여러 시 부서에서 느슨하게 해석돼 많은 폭력 범죄자들이 다시 거리로 풀려나게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장애인 자식을 둔 조카에게 장애인은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카 프레드 트럼프 3세가 출간하는 회고록에서 나온 발언인데 삼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프레드가 폭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조카 프레드 C. 트럼프 3세는 다음 주 출간 예정인 자신의 회고록 All in the Family에서 이같이 폭로했습니다. 프레드는 40대에 세상을 떠난 트럼프 후보의 형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의 아들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프레드의 아들은 희귀 질환으로 인한 발달 지적 장애를 갖고 있고 프레드 역시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일 당시 프레드는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 건의하고자 백악관을 찾았는데 삼촌인 트럼프 후보가 장애인들이 처한 상황이나 비용 등을 고려하면 그들은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회고록에는 트럼프 후보가 장애인에 대한 극단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했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20년 프레드가 아들의 치료비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고자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도 트럼프 후보가 너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아들은 죽게 내버려두고 이사를 오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며 충격을 털어놨습니다. 이 밖에도 프레드는 과거 트럼프가 장애인뿐 아니라 흑인을 비하하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이번 폭로가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트럼프가 자신의 누나인 연방판사 메리앤이나 다른 조카딸 메리와는 공공연하게 반목해왔지만 그간 프레드는 삼촌과 조카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2020년 프레드는 자신의 여동생이자 임상심리학 박사인 메리가 자신의 삼촌을 비난하는 책을 출간했을 때 반박 성명까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가디언도 이번 회고록이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초대해 가정적인 모습을 보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왔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즈는 프레드가 회고록에서 트럼프를 악인으로만 그리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레드가 어린 시절 삼촌과 다정한 시간을 보낸 일이나 보호를 받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검찰이 오늘 북한 국적의 해커를 기소하고 현상금 1천만 달러를 내걸며 공개 수배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검찰은 오늘 한 북한 군사정보기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진 한 남성이 미국 내 의료기관 정보를 해킹하려는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캔자스주 캔자스시티의 대배심은 랜섬머니를 세탁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 공격 자금을 조달한 혐의로 북한 국적 해커 림종혁을 기소했습니다. 연방검찰은 림 씨가 미국 내 병원 시스템과 의료 정보를 해킹해 환자 치료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FBI 요원인 스티븐 A. 사이러스는 북한이 이러한 유형의 사이버 범죄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회피하고 정치 및 군사적인 목표를 이루려는 무차별적인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21년 5월에 발생한 해킹 사건으로 인해 의료센터 파일 및 서버가 모두 암호화되는 등 캔자스 병원을 타깃으로 공격이 발생했으며 병원 측은 환자 및 의료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 약 1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지불했다고 법무부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해커 림 씨는 미국 내 의료 서비스 업체 5곳, 방위 계약 업체 4곳, 공군기지 2곳, 항공우주국 감찰관실 등을 상대로 피해를 줬으며 림 씨가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국무부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을 랜섬웨어로 공격하고 컴퓨터를 암호화시켜 서비스를 중단시켰으며 이를 빌미로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2022년 11월 시작된 사이버 공격을 통해 2010년 이전에 작성된 군용 항공기 및 인공위성 관련 기술 정보 등 총 30GB 이상의 데이터를 훔쳐갔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림 씨의 신원을 알려주는 사람 또는 정보에 대해 최대 $1,000만 보상할 것이라며 공개 수배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것처럼 로버트 메넨데스 연방 상원의원이 다음 달 20일 사퇴할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 4개월가량의 임시 승계직 지정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지정 권한을 가진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즈, 뉴저지 글로브,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는 코리 부커 등을 중심으로 11월 본선거 후보인 김 의원을 공석에 앉히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머피 주지사는 부인 태미 머피와의 경쟁으로 인한 사적 감정, 단 한 번도 탄생하지 않은 흑인 여성 연방 상원의원 초석의 상징성, 하킴 제프리스 연방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의석수 감소 우려 압박, 공화당 소속 전임 주지사들의 공정성 주문 등으로 김 후보를 고려 명단에서 누락시켰습니다. 당초 관심이 모였던 부인 태미 머피의 후보 지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머피 전 후보는 기후변화, 산모 영유아 건강에 대비하는 주지사 부인으로서의 현재의 역할에 만족한다며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길 바란다는 사퇴 변을 되풀이하며 임시 승계직을 맡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당내에서 머피 주지사 부부에게 태미 머피 전 후보를 임시 승계직에 앉히지 말라는 노골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지사는 유색 인종 여성 연방 상원의원이 단 한 번도 탄생한 적이 없는 뉴저지주의 특징에 따라 타이샤 웨이 뉴저지 부지사, 시오도르 웰스의 부인 니나 미첼 웰스, 왓슨 콜먼 연방 하원의원 등 유색인종 여럿을 후보자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 의원실 관계자는 주지사가 임시 승계직에 지명할 경우 바로 맡을 준비가 돼 있지만 100% 주지사의 의지에 달렸으므로 존중한다며 11월 본선거 승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일리노이주 한 시골 마을에 부임한 한인 여성 목회자와 가족이 인종차별에 시달리자 교회가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주민들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목회자인 강 씨는 이 교회에 부임한 지 2년이 됐으며 성직자인 남편 피터 씨와 아들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합감리교단 소속 모리슨 연합감리교회 직원교구위원회가 지역 매체인 thecity1.com에 호소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교회위원회 관계자 6명은 호소문에서 담임인 강선아 목사와 가족을 동네 주민들이 보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호소문에는 2년 전 목사님과 가족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이곳으로 왔는데 안타깝게도 이들과 어린 자녀가 1년 반 동안 한 중학생 그룹으로부터 괴롭힘, 욕설 등을 통해 모욕을 당해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 관계자들은 지역사회가 강 목사 가족에 대한 괴롭힘 등을 즉시 중단하고 가해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멈출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모리슨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은 호소문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괴롭힘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이 훼손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그런 행동을 하는 이들에게 존중심을 보여달라고 부탁해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모리슨 연합감리교회는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100마일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있는 프랭클린 그로브 지역은 작은 마을로 인구는 1,000명 정도입니다. 강선영 목사는 이 교회에 지난 2022년 부임했습니다. 강 목사는 도쿄 유니언 신학교, 한국감리교 신학대학원, 남부감리교대학, 퍼킨스 신학대학원, 게럿 복음주의 신학대학원 등을 졸업했습니다. UMC 성직자인 남편 피터 씨와 스라의 아들 1명을 두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 수배 중이던 갱당원을 숨겨준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운둔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50대 집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절단한 뒤 시신과 함께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블러드 갱단원으로 알려진 한 남성 그리고 훼손된 시신과 함께 사진을 찍은 뉴저지 거주 여성이 수사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24일 해당 여성이 자신의 집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갱단원을 숨겨준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핸드폰 사진첩에 저장된 경악스러운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션 카운티 부검사는 체포된 29세 여성 엘리자베스 마스카렐리의 휴대폰에서 그녀와 갱단원 맥스웰 존스턴이 양쪽 다리가 절단된 채 가슴에 도끼가 꽂혀 있는 시신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마스카렐리는 존스턴을 숨겨준 혐의로 구금된 상태이며 또 다른 사진 속에는 그녀가 시신에 꽂힌 도끼를 쥐고 있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마스카렐리가 수배 중인 존스턴을 숨겨준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기 전까지 경찰은 56세 집주인 캐리 롤라슨이 살해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마스카렐리 휴대폰에 담겨있던 사진들로 인해 이들의 잔혹한 살해와 시신 훼손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살해당한 집주인 롤라스는 마스카렐리가 존스턴을 숨겨준 집의 소유주였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갱단원인 존스턴이 맨체스터 타운십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 끝에 총으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며 시작됐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총격을 당한 이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총격범이 존스턴이라고 밝혔으며 총격을 당하기 직전 자신의 모친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존스턴이 두려우니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존스턴의 부모 역시 자신의 아들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체포된 마스카렐리는 존스턴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건 현장에서 불과 15마일 떨어진 톰스 리버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수배 중이던 그를 숨겨주었습니다. 다른 3명의 용의자 42세 다니엘 볼스타드, 34세 제러드 크리시아크, 36세 제러드 팔럼보는 마스카렐리와 존스턴과 함께 집안에 머물렀으며 7월 3일 3발의 총성이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지하실에서 총에 맞아 숨진 집주인 롤라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마스카렐리와 크리시아크는 존스턴이 집주인의 시신을 절단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훼손된 시신을 옆에 두고 사진을 찍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스카렐리의 거주지를 둘러싸고 용의자들이 항복하고 나올 것을 명령했지만 볼스타드, 크리시아크, 팔럼보는 경찰과 7시간을 대치한 끝에 걸어 나왔으며 마스카렐리는 존스턴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야 자택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이 집주인을 왜 살해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어제 뉴욕시에 위치한 한 경찰서 앞에 차량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에 동승한 자신의 사촌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자신을 폭행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용의자가 폭발물도 소지 중이었으며 그는 불법 무기 소지, 폭행 등의 혐의로 오늘 기소됐습니다. 김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경찰서 밖에서 다툼을 벌이던 사촌 2명이 폭발물 및 마체테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어제 정오 무렵 뉴욕시 이스트할렘의 25경찰서 앞에 차 한 대가 멈춰섰으며 운전자는 인근에 있는 경찰관에게 마체테를 소지한 자신의 사촌이 머리를 때렸다고 신고했으며 가해한 사촌 역시 차에 동승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조수석에 앉아있던 운전자의 사촌을 체포했으며 운전자는 차 내부에 폭발 장치가 있다고 말해 25경찰서 인력이 모두 이스트 119스트리트 렉싱턴 애비뉴 인근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폭탄 처리반과 응급 구조대원들이 대거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정체불명의 장치가 차 내부에서 발견돼 안전하게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톨의 폭탄 처리반 지휘경관은 수거된 장치는 잠재적으로 즉시 폭발이 가능한 장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톨의 지휘관은 해당 장치가 설계된 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실제로 폭발이 가능한지, 아니면 단순 폭탄처럼 보이기만 하는 것인지 정확한 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언쟁을 벌이고 체포된 사촌지간인 2사람은 모두 10건에서 20건의 체포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폭발 장치를 소지한 남성은 감정적인 문제가 있으며 일관적이지 않은 진술과 편집증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촌지간인 2사람 중 한 명인 50세 찬트렐 레닉은 오늘 무기 불법 소지, 위험행동,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TV 뉴스 빌려민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이민자 통계에 따르면 1965년 이후 미국에 유입된 이민자들을 국가별로 조사한 결과 2022년 기준 멕시코 출신 이민자 인구가 1780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 중국, 인도, 필리핀, 쿠바 등의 순이며 한국 출신 이민자는 200만 명으로 6번째로 많았습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수는 전체 해외 출생 이민자의 23%인 1,100만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2010년 20만 명을 기록한 뒤 2011년부터 16만에서 19만 명으로 유지됐었습니다. 그러다 강경 반이민 정책을 펼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첫 해인 2017년 15만 명 선으로 줄어든 후 5년간 꾸준히 감소해왔습니다. 뉴욕 경찰은 로우 맨하튼에서 14세 소년이 58세 여성을 야구 방망이로 무차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해 소년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폭행 당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멍과 부종으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대낮에 이 같은 폭행을 저지른 소년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가해자는 모두 2명이었는데 한 명이 검은색 야구 방망이로 그녀를 때리고 또 다른 한 명은 그녀를 걷어차고 그녀의 팔에서 지갑을 빼앗으려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퀸즈에서 발생한 16세 소녀가 사망하고 8살 여동생이 부상을 입는 끔찍한 뺑소니 사고 트럭 운전사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부바카 베리를 체포했습니다. 29세의 부바카 베리는 우드사이드의 47번가와 46번가에서 자매들이 교차로를 건너려고 할 때 좌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질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리는 사고 직후 도주했지만 차량은 46번가와 48번가 교차로 근처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됐고 화요일 아침 맨하탄 브룸스트릿에 있는 한 건물에서 베리는 체포됐습니다. NYPD에 따르면 그는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적 과실로 인한 살인과 뺑소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뉴저지 리버베일 애비뉴에 있는 비어있는 집에 침입한 강도 2명이 체포됐습니다. 집주인은 집에 없었지만 이들 강도가 빈집에 침입하는 모습이 보안 카메라에 포착돼 집주인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출동해 훔친 물건이 가득 담긴 보따리를 들고 뒷마당에 숨으려던 용의자 2명을 발견했습니다. 2명의 용의자는 강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이웃은 감시자로 추정되는 3번째 용의자가 도망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장은 용의자의 신원 확인 결과 그들 중 1명은 멕시코 거주자이고 다른 1명은 콜롬비아 거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범인들이 집에서 훔친 보석류를 회수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용의자들이 합법적으로 국내에 있지 않았다면 추방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2 남성이 주택 수리업자로 가장한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탑라인 메손리라고 불리는 무면허 주택 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나눠주고 심지어 가짜 웹사이트도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들은 노인주택 소유자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경찰은 올해에만 나소 카운티에서 70세에서 90세 사이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개조 사기가 31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고인 데이비드 영과 아담 터너가 어제 플로랄 파크에서 체포된 후 다양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대안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뉴욕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1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명 늘었습니다. 사망자 중 보행자는 61명, 운전자 51명, 자전거 라이더 12명 등이었습니다. 이 같은 올 상반기 사망자 수치는 비전제로 정책 이후 최다 수준이며 2022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올 상반기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뉴요커가 34시간에 1명씩 발생한 셈이라며 특히 브루클린에서 사망자가 많은 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